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감 제발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안 돼요. 그런 미신에 의지할 수 없어. 하지만 대감 이 방법뿐이에요. 살리려는 것이 오히려 잡아먹고 있어. 눈으로 찾으면 못 찾을 것이요. 겉을 보는 눈으론 절대. 이때 춘심이 어딘가로 급히 향해 가는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고맙소. 만지지 마세요. 그건 독초예요. 정말이요? 한편 춘심은 대감의 부탁을 받고 도련님의 방을 살피는데 이건 독초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줄은. 저희는 신생 채널 민들레 야담입니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명문가 김대감 댁에서 도련님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째 한양의 의원이란 의원은 죄다 다녀갔건만 누구도 병명 하나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살린 약을 가져온 것이 영희도 한양의 이름난 약방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시골 장터에서 떡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뚱녀라 놀림받던 그 여인은 대감댁에 들어서자마자 3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약이 아니었지요. 마님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놓으면 그대로 가버릴 것 같았지요. 오늘은 죽 한 숟갈이라도 드시어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미 사흘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었지요. 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한양에서 마지막으로 수소문한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지요. 소용없었소. 이번에도요? 병명을 모르겠다 하오. 기운이 빠져나가는 건 분명한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3년입니다. 대감. 3년 동안 12명의 의원이 다녀갔어요. 한 사람도 못 고쳤어요.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값만 해도 쌀 100가마는 쓴 것 같소. 쌀 1000가마를 써도 좋으니 아들만 살려주시오. 그 절규가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이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것은 벌써 3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님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대감은 반대했지요.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무당을 집에 들이는 것은 치욕이었습니다. 가문에 체면이 있소. 체면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연기가 천장을 향해 느리게 피어올랐지요. 이윽고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이상한 것이 있소. 이상한 것이라니? 살리려는 것이 오히려 잡아먹고 있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오. 다만 그리 보일 뿐이오. 낫게 하려는 것이 낫지 못하게 하고 있소. 대감과 마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소? 도련님을 살릴 사람이 따로 있소. 누구입니까? 이름은 모르오. 허나 모습은 보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땅의 기운을 품은 여인이라오. 기운이 두텁고 품이 넉넉하며 풀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여인. 그런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다만 무당이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찾으면 못 찾을 것이오. 겉을 보는 눈으로는 절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였다는 것을. 같은 무렵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 청수골이라는 작은 마을의 장터에서 소동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숨을 안 쉬잖아. 의원 불러. 의원이 여기서 반나절 거리인데 사람들이 허둥대는 가운데
뚱뚱한 여인 하나가 떡 좌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춘심은 무릎을 꿇고 노파의 옷깃을 풀었습니다. 맥을 짚고 숨기를 살핀 뒤 등을 세워 앉혀 손바닥으로 등 한가운데를 3번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숨 크게 쉬어보세요. 천천히. 잠시 후 노파의 입에서 기침이 터졌습니다. 가느다란 숨이 돌아왔지요. 아이고. 안도의 한숨이 장터를 감쌌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춘심입니다. 올해 25. 장터에서 떡을 파는 처자. 그리고 온 동네에서 뚱녀라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뚱녀가 할머니를 살렸어. 약초를 아는 모양이네. 처음 봤어. 몸은 저래도 쓸모가 있긴 있나 보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아냥 같기도 한 말들. 춘심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25해를 살면서 한 번도 혼담이 오간 적 없는 여인. 이유는 단 하나. 몸집이 남들보다 훨씬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뚱보 춘심이라 놀렸고 춘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15살 때는 사흘을 굶어본 적도 있었지요. 사흘을 굶었더니 어머니가 더 아프셨어. 그 뒤로는 다시 굶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넘자 울지도 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 두꺼운 벽을 하나 세웠지요. 들려도 듣지 않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일어나셨으니까. 그걸로 됐어. 지켜보던 떠돌이 의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빠르구나. 기혈을 풀 줄 아는 손이로다. 아버지께서 약초꾼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옆에서 배운 것뿐입니다. 약초꾼의 딸이라 그 손은 그냥 얻은 게 아니겠구나. 춘심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 떠돌이 의원은 한참을 서서 춘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춘심이 빈 채반을 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방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팔렸느냐? 예. 쑥떡이 다 나갔어요. 이걸로 이번 달 약값은 마련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어미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도 편한 거예요. 춘심의 아버지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에서 남의 약초를 캐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길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춘심이 12살 되던 해 이웃집 아이의 열을 내리려고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았을 때 손에는 약초 한 다발이 쥐어져 있었지요. 남을 위해 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 그 뒤로 어머니는 병약해졌고 춘심은 15살부터 혼자 살림을 해왔습니다. 익모초, 당귀, 감초, 작약.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어떤 것이 약이 되는지 춘심의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풀 한 포기 뜯으면서도 이름을 알려주던 그 시절. 이건 당귀야. 여자한테 좋은 약초지. 이건 독활. 비슷하게 생겼어도 쓰임이 다르단다. 춘심아, 기억해라. 겉이 같아도 속이 다른 것이 세상에는 많다.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춘심의 손에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손이 곧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 며칠 뒤 대감댁에서는 사방으로 하인을 보내어 약초를 구하고 약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청수골 뒷산에까지 이르렀지요. 같은 날 춘심도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허둥대는 사내 하나를 만났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내는 영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지요. 사내가 무언가를 뜯고 있었습니다. 춘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놓으세요. 지금 당장. 왜 그러오? 그건 독초입니다. 줄기 안쪽에 자줏빛이 돌지요? 보이시지요? 여기. 이걸 달아나시면 사흘 안에 입에서 피가 납니다. 하인이 기겁하여 풀을 내팽개쳤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오신 거지요? 누가 앓고 계십니까? 저는 한양 김대감댁 하인입니다. 도련님이 3년째 병상에 계십니다. 3년이요? 춘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쓰신 약재를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여러 의원이 이것저것. 혹시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약재가 있었습니까? 춘심은 방금 하인이 뜯었던 독초를 가리켰습니다. 비슷한 걸 의원이 자주 쓰긴 했는데. 춘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약재가 잘못 쓰인 것은 아니겠지. 춘심은 바구니에서 감초, 녹두, 진피를 꺼내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혹시 독이 쌓인 것이라면 먼저 이것으로 독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아픈 분이 계시다 하셨으니까요. 빨리 가보셔야지요. 하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님, 산에서 약초를 꿰뚫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독초와 약초를 한눈에 가려내고 약의 쓰임까지 환히 아는 처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더냐? 품이 넉넉한 처자였습니다. 몸집이 크고 후덕한. 마님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품이 넉넉하고 풀을 알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여인. 무당의 말이 겹쳐졌지요. 눈으로 찾으면 못 찾을 것이요. 겉을 보는 눈으로는 절대. 그 여인을 당장 모셔오너라. 예. 지금 당장. 마님의 목소리에는 3년간 꾹 눌러왔던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감댁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님께서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춘심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아. 예, 어머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가거라.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내 아버지도 그리하셨느니라. 남의 아이 약초 캐러 간다며 밤길을 나서던 사람이었다. 돌아오지 못할 줄 알면서도 갔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내 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옳다. 가겠습니다. 춘심은 약초 보따리를 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껴두었던 약초까지 모두 넣었지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이 길이 춘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지요. 높은 담장, 넓은 마당, 반듯한 기와 춘심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춘심의 몸 위를 훑었지요. 저 여인이 약초를 안다고? 몸집 좀 봐라. 저런 처자가 도련님을 살린다고? 춘심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처자냐? 예. 청수골에서 온 춘심이라 합니다. 마님은 춘심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허나 아무 말 없이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춘심은 방에 들어서자 먼저 숨을 멈추고 공기를 맡았습니다. 다려야 할 것이 덜 다려진 냄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쓴내. 춘심은 도련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은 가늘고 고르지 못했지요. 한 박자 뛰다 두 박자 쉬는 위태로운 맥이었습니다. 혀를 살폈습니다. 거무스름했습니다. 손톱을 살폈습니다. 보랏빛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독이 오래 쌓였을 때 나타나는 징후. 춘심은 방 한쪽에 쌓인 약봉지들을 열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더니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춘심은 약봉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기가 아니냐? 기운을 북돋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환기가 아닙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겉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뿌리의 결이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환기는 결이 곧고 속이 노르스름하지요. 이것은 결이 비틀려 있고 속이 희끄무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북쪽에서 나는 독활의 한 종류입니다. 기운을 북돋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 약재이지요. 소량이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허나 3년을 매일 먹었다면 3년간 우리 아들에게 독을 먹인 것이란 말이냐?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재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 쓴 것일 수도 있지요. 허나 결과는 같습니다. 몸 안에 오랫동안 풀독이 쌓인 상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3년간 아들을 살리려 먹인 약이 아들을 죽이고 있었다니 고칠 수 있겠느냐? 독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기를 채워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감은 춘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어떤 의원보다도 또렷한 눈이었지요. 해보아라. 춘심은 그날 밤부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독탕을 다렸습니다. 감초와 녹두, 진피를 넣고 불의 세기를 한치의 오차 없이 조절했지요. 너무 세면 약효가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독이 풀리지 않아. 약이 완성되자 먼저 한 숟갈 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지요. 내가 먹지 못할 약을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의식 없는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춘심은 도련님의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목 아래를 받친 뒤 아주 천천히 한 숟갈씩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허나 부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도련님의 열이 치솟았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열이 이리 높은데 괜찮은 것이냐? 마님, 이것은 좋은 기미입니다. 몸이 독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열은 몸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냐? 저 아이가 더 아파지는 것은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춘심은 한 시즌마다 맥을 확인했습니다. 맥이 흐트러지면 등을 쓸어주고 열이 너무 오르면 발바닥에 찬 수건을 올렸지요. 부디 효험이 있기를. 아버지, 제 손이 맞는 건지 도와주세요. 마님이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동안 숱한 의원이 다녀갔지만 누구도 저렇게 밤을 새우지는 않았습니다. 값비싼 약을 놓고 돌아갔을 뿐이지요.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 춘심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물. 3년 만에 도련님이 눈을 뜬 것입니다. 마님, 도련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눈을 떴구나.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의 떨리는 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쥐는 손이었지요. 도련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앉은 낯선 여인. 충혈된 눈, 부은 얼굴, 거칠어진 손, 치마에 묻은 약 자국. 이분은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도련님은 춘심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밤을 새웠구나.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시선이 한동안 춘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춘심은 알지 못했지요. 도련님이 깨어난 뒤 춘심은 일주일을 더 머물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왔지요. 원하는 것을 말해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은자나 비단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편히 약을 쓸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그것뿐이냐? 정녕 그것뿐이냐?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대감은 넉넉한 은자를 내려주었습니다. 허나 춘심은 그 은자를 모두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춘심아, 이걸 어디서 난 거냐? 같이 쓰면 되지요. 약이란 건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잖아요. 이 아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 몸을 추스르고 처마 끝까지 나온 도련님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아버지, 춘심이라는 여인, 저에게 혼담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예. 그 여인의 몸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허나 체면이 저를 살렸습니까? 체면이 제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까? 대감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간 식어 있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대감, 저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3년 만에 처음 보는 눈입니다. 긴 침묵. 알겠다. 춘심을 불러라. 춘심아, 우리 큰아들의 아내가 되어다오. 춘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님, 저는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대감댁의 체면에 내 아들을 살린 사람이 볼품없다면 이 세상에 볼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지요. 부족하오나 정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춘심을 향한 세상의 입은 더 날카로워졌으니까요. 혼례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김대감 댁이 뚱녀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아들이 워낙 알았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겠지. 한양에 알려지면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며느리 얼굴이 가문의 얼굴인데. 쯧쯧. 이번 수군거림은 전과 달랐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서방님이 될 사람까지 함께 놀림받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면 서방님이 부끄러우시면 나 때문에 고개를 못 드시면 혼례복 천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춘심아, 안 자느냐? 어머니 저는 예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혼례날 사람들이 웃으면 어쩌지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했지. 허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건 산에서 내려올 때 늘 남의 약초를 품에 안고 내려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 모습을 보고 너를 고른 사람이면 내 마음을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을 믿어라. 혼례날 초래청은 화려했습니다. 허나 하객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춘심의 몸집 위에 머물러 있었지요. 저것이 신부란 말인가. 대감이 정신이 나갔나. 도련님이 불쌍하구만. 춘심은 족두리 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다가오는 발소리. 도련님이 걸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 다리가 약간 비틀거렸지만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래청 앞에서 멈추더니 춘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수군거림이 멈추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초래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혼례보다도 단정하고 고요했지요. 혼례 후에도 춘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마님이 드신다는데 밥상을 어찌 차려야 하나. 밥을 좀 많이 잡숫는다던데. 허허.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밥상이 나올 때 하인들의 눈빛. 빨래를 건넬 때 찬모의 한숨. 복도에서 마주칠 때 돌아가는 고개.
다 알았습니다. 허나 춘심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을 살폈고 시어머니의 약탕을 직접 다렸으며 하인이 아프면 약을 다려주었지요. 찬모,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속이 편치 않으시니 죽을 쏘어 주시겠어요? 제가 같이 할게요. 마님이 직접. 같이 하면 더 빨리 되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하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마님이 은근히 살뜰하시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춘심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떠돌이 의원이었지요. 대감 도련님께 3년간 약을 지어보냈던 의원이 누구입니까? 한양의 약방 주인 박첨지라는 자요. 왜 묻소? 그 자의 약방에서 쓰는 환기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북방에서 들여온 약재 가운데 독활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합니다. 아마 약방 주인 자신도 모르고 쓴 것이겠지요. 그것이 사실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한양의 의원이 아니라 청수골에 떡 파는 처자였다는 것이지요. 대감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 며느리를 잘 두셨습니다. 의원은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가 분명해졌지요. 3년간의 비밀이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춘심. 예, 서방님. 서방님 소첩은 늘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소? 이 몸이 서방님께 누가 될까? 혼례 때 그 수근거림이 다 들렸습니다. 소첩 때문에 서방님까지 놀림을 받으실까?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도련님이 조용히 춘심 쪽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혀끝이 그대의 값을 매기지 못하오. 나는 3년을 누워 있었소. 천장만 보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날이었지요. 어느 날부터 생각했소. 아,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도련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밤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다녀갔소. 의원이, 무당이, 친척이 돈을 받고 약을 놓고 돌아갔지요. 허나 그 누구도 그대처럼 밤을 새우지는 않았소. 서방님, 나는 그대가 사람을 살피는 것을 보았소. 은자를 나누고 아픈 사람 곁에 앉고 약을 다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도련님이 춘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과 그 마음이 나를 살렸소. 그것이 그대의 진짜 모습이오. 저는 그저, 그대는 이미 귀한 사람이오. 세상이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이제는 세상 말고 내 곁을 보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 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혼례 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춘심은 대감댁의 며느리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곁눈질을 하던 하인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지요. 마님, 오늘 반찬 재료가 좀 모자라는데요. 된장에 들깨잎을 넣으면 구수해져요. 같이 해보지요. 마님이 직접. 같이 하면 더 맛있잖아요. 춘심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춘심아, 내가 온 뒤로 이 집이 따뜻해졌다. 마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이지요. 도련님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서재에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어 웃곤 했지요. 그 웃음 하나가 춘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대감. 춘심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고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님, 이것은 도련님 때와 같은 상입니다.
같은 상이라니? 이 또한 오래 묵은 풀독입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같은 약방에서 보약을 드셨지요? 20년 넘게. 같은 약재가 아버님 몸에도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떠돌이 의원이 알려준 그 약방. 박첨지의 약방에서 나온 환기아니 독활. 그것은 아들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었지요. 3년이 아니라 20년. 대감은 20년간 독을 먹어온 것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 부엌으로 와서 불을 지폈습니다. 부인, 물 마시오. 서방님, 괜찮습니다. 빨리 쉬세요. 그대가 안 쉬는데 내가 어찌 쉬겠소. 도련님은 춘심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년 전에는 그대가 혼자서 불을 지켰소. 이제는 내가 옆에 있겠소. 춘심은 아무 말 없이 서방님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둘의 어깨가 나란히 기울어졌지요. 닷새 뒤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돌려 방 한 구석에서 약탕기를 내리는 춘심을 보았습니다. 닷새간의 밤샘으로 부은 얼굴, 눈 밑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춘심아, 예, 아버님. 또 내가 살렸구나. 아닙니다. 서방님이 밤새 불을 지켜주셨습니다. 대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었구나. 아버님, 처음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특잖았다. 체면이 먼저였지. 허나 체면이 나를 살렸느냐? 내가 살렸다. 대감이 춘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시아버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하인들은 눈을 비볐고 마님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감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대감 대 그 며느리가 대감까지 살렸대. 아들에 이어 아버지까지. 우리가 그 아이를 뚱녀라 놀렸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뚱녀라는 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돌았지요. 약손 며느리. 마음이 넉넉한 춘심이 예전의 무당이 다시 대감댁을 찾았습니다. 당신이었구려. 땅의 기운을 품은 여인.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지요. 눈으로 찾으면 못 찾는다고. 땅은 모든 것을 품지요.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땅은 거기 있소. 당신도 그러하오. 몸이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것이었소. 그것이 진짜 기운이지요. 춘심은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심은 대감댁 안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갈 곳 없는 노인에게는 따뜻한 방을 내주었지요. 마님, 우리 할머니 기침이 안 멈춰요. 이 약을 가져가렴. 하루에 3번 밥 먹은 뒤에 한 숟갈씩이야. 감사합니다, 마님. 아이가 뛰어갑니다. 뒤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행복하오, 부인. 예, 서방님.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오. 서방님. 왜 그러시오? 고맙습니다. 저를 봐주셔서. 도련님은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춘심의 손을 잡고 약방 문 밖의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뚱뚱한 여인이 대감댁 며느리라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을 보는 세상 속에서 속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이지요. 춘심의 아버지는 남을 위해 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춘심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요. 다만 이번에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요. 약방 벽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바구니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것을 내리지 않았지요. 가끔 약을 다리다 말고
그 바구니를 한참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춘심만이 알고 있었지요. 다만 그럴 때면 춘심은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하고 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허나 바람이 약방문을 흔들 때마다 약초 향이 살짝 번지곤 했지요. 마치 대답처럼